나서 완치되고 하는 세상이 왔는데 을지대학교는 좋은 병원이라는 거 잘 아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제가 생각해도 꽤 많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환자한테 언제 약을 끊는 게 적절한 타이밍이냐면 굉장히 어려운 이슈이긴 한데 대략적인 이제 어떤 결정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아직도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5, 6년생인데요. 아직도 축구할 정도로 완전 정상이고 오히려 더 아팠을 때 전보다 더 지금 운동도 잘하고 잘 뛴다고들 주변에서 얘기를 해요. 뭐 교수님이 여기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제 2의 인생을 저는 산다고 봅니다. 사실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람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이게 과연 1년, 2년 전에 그 지식하고 지금 최근에 지식하고 얼마나 바뀌었냐, 진보했냐 이러면 제가 생각해도 꽤 많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만성울성백혈병은 혈구 증가,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장이 이 늘어난 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비장이 굉장히 많이 커지게 되고요. 이 원인은 실제로 9번 염색체하고 20번 염색체 사이에 자리 이동이 생기면서 거기에 원래 9번에 있었던 그 염색체가 만드는 단백질이 하루에 세포를 결국 세포를 하나를 만들어라라고 명령을 하면 1차 용기는 순간에 한 100개를 더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이 바뀌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생긴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고요. 꽤 오래됐습니다. 한 50년 전에 이런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고요. 그 안에 자세히 뜯어보니까 실제로 22번에 있었던 BCR 유전자 그 뒤쪽으로 9번에 있었던 ABL 유전자가 이제 옮겨져서 이런 이제 활성이 생긴다는 거죠. 나머지 급성백혈병이나 다른 혈액암하고 달리 만성울성 백혈병은 이러한 유전자나 단백질 이상 때문에 결국은 백혈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고요. 혈소판도 굉장히 많이 만들게 되죠. 그런 이벤트가 이제 다른 혈액암하고 특징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나는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환자들 93% 저희 환자들의 그 진단 당시의 병기를 보면 100명 중에 한 93명은 만성기로 발견됩니다. 근데 만성기도 어떤 환자들은 만성기 이후 해당되는 초기에 발견되는 환자가 있고요. 어떤 환자들은 만성기 후기에 발견되는 환자가 있죠. 또 어떤 환자는 아주 드물게 100명 중에 한 5명꼴로 한 가속기로 진단되는 환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2%는 처음에 올 때부터 급성기로 진단이 됩니다. 이 전 단계, 이 만성기나 가속기나 급성기는 다른 백혈병과 달리 만성울성 백혈병에서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이제 많죠. 처음에 이 병이 혈액에 이상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거의 증상이 없어서 못 느껴서 6개월, 1년치 시간이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지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실제로 그 전 단계를 이론적으로 보면 이런 만성기로 이 병이 확실히 만성울성 백혈병이다. 그래서 BCR 유전자가 양성이기 때문에 이 병이다라고 진단하기 한참 전에 이 병은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데 이때는 만성울성 백혈병 이 유전자는 안 나타나죠. 그 외에 다른 유전자 부위에 조금씩 유전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짧게는 한 1년, 길게는 30년씩 계속 있어요. 이 전 단계의 백혈병 상태가 있을 거다라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또는 몇 가지 환자 예를 통해서 증명은 이미 됐고요. 그 대신 건강한 사람이 이 전 단계에서 어떤 유전자 이상이 있었을 때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 BCR 유전자 이상이 있을 거다라는 걸 예측하는 건 현저히 불가능합니다. 검사를 해서 어떤 유전자 이상이 있으면 더 많을 거다라고 그러지만 그 사람이 반드시 백혈병으로 넘어갈 거다 하는 동안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예측은 안 되고요. 백혈병 전 단계가 상당히 오래 기간 동안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만성백혈병뿐만이 아니고 급성백혈병 또는 다발골수종 또는 림프종까지 다른 혈액암에서 다 통하는 얘기고요. 저희가 만성울성 백혈병 처음 진단받고 나서부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조금 더 환자분들이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치료 시작하고 나서 초기 1, 2년 동안은 어떤 표적항암제가 이 환자한테 가장 잘 맞는 표적항암제냐라는 게 첫 번째 궁금증이죠. 표적항암제 굉장히 많이 바꾸게 됩니다. 처음에 의사가 선택했던 걸 그 표적항암제를 10년 지나서도 여전히 쓰면서도 좋은 반응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는 60%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전 세계 임상시험을 보면 10년 지나서도 처음에 썼던 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반응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는 60%밖에 안 됐고요. 40%는 결국 그 약이 안 됐거나 또는 그 약에 의해서 잘 됐더라도 부작용이 심하거나 그래서 결국 약을 끊어서 일부는 사망하거나 아니면 다른 약을 써서 겨우 살아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진단할 때 대학병원 교수들이 설사 선택했던 그 약조차도 10년 지나면 그게 베스트가 아닌 겁니다. 40%에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가장 잘 그 환자한테 맞는 표적항암제를 선택할 거냐? 아직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그 백혈병 가이드라인, 의사한테 지침을 내리는 가이드라인에서는 4가지 약을 그대로 여전히 어떤 모든 환자한테 유니버셜하게 잘 되는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 대 중에 한 가지를 그 환자 상태에 맞게 해서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특정 한 가지 약이 모든 환자한테 잘 되는 최고약이다라는 건 아직도 없습니다. 요번에 올해 말에 유럽에서 전 세계 의사한테 주는 지침서가 4번째 지침서 개정판이 발표가 되는데 그 개정판의 이제 초기 내용을 보면 지금 여전히 이번에도 그 4가지 약이 처음 진단되는 환자한테 내 중에 하나일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한테 표적항암제를 선택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치료에 대한 반응이 정말 우리가 예상대로 잘 나타나고 있는지 또는 부작용은 없는지 그걸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대개 치료 1, 2년 시작하면 1, 2년 이내에 거의 70, 80%의 환자의 어떤 운명은 거의 결정이 나죠. 이때 치료에 실패할 거냐, 내성이 올 거냐,
치료제를 변경할 거냐라는 거는 의사나 또는 환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서 안정권에 들어갔다 이러면 2년에서 7년 사이에는 계속 꾸준히 약을 먹어야죠. 가령 병이 많이 좋아졌다 이러니까 상당수의 일부 환자들은 약을 먹는 거 이제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부작용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약을 먹다가 중단하거나 또는 용량을 좀 줄여서 먹거나 의사한테는 잘 먹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집에 가서는 3알 먹는 줄 알았는데 뭐 2알만 먹는다든지 중간에 자주 끊는다든지 이런 게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그런 환자들의 상당수가 이제 치료 실패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또 장기간 부작용이 계속 약을 썼을 때 우리가 처음에 느꼈던 부작용은 전혀 다른 양상의 부작용이 생기죠. 콩팥이 나빠지거나 간이 나빠지거나 또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장기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걸 계속 체크를 정확히 해야 돼요. 8년쯤 지났다. 내가 이제는 충분히 이런 초기 중기 단계를 넘어서 8년쯤 지났다 그러면 그때부터 고민이 될 거는 약을 끊을 거냐 줄일 거냐 평생 먹지 않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삶의 질을 생각해야 될 때고요. 무조건 내가 무서워서 약을 계속 먹겠다 그래서 지금 거의 글리백이 처음 나온 게 2001년도인데 지금 20년째 약을 드시는 분이 이 자리에도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보면 콩팥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불안해서 계속 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한테 언제 약을 끊는 게 적절한 타이밍이냐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이슈이긴 한데 대략적인 이제 어떤 결정되는 그 기준은 있습니다. 치료 목표는 과거에는 그냥 이 환자 좀만 생존율을 원래 4년에서 5년밖에 못 살던 병이었는데 이게 표정암제 나오면서 갑자기 생존율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치료 목표가 점점 달라지죠. 한 4-5년 전만 해도 최소한 1000배의 약을 줄고 약을 끊지 않더라도 평생 약을 먹으면서 정상인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게 목표였는데 2000년 들어가면서부터 2020년 들어오면서 3차 개정안에서부터는 공격적으로 이 전문가들이 이 치료 목표를 바꿉니다. 완치다라고 얘기합니다. 치료 중단이다라고 얘기하죠. 이 약을 평생 먹었을 때 보니까 한 10년 지났더니 혈관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고요. 보통 약을 쓰지 않았던 환자들 자기 동료하고 같은 나이 동료보다 심혈관 부작용이 10배나 많이 생기기 때문에 10년 정도 쓰고 나면 그런 장기 부작용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는 그냥 실험적으로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는 1차 치료 목표는 치용량 감량하다 치료 중단을 거예요. 요번에 4차 개정안은 더 공격적으로 바뀌고요. 전에는 한 2페이지 정도에서만 치료 중단을 강조했으면 지금 거의 한 5페이지 정도를 할애하면서 치료 중단에 대한 조건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10월부터 아마 바뀌게 될 거고요. 잘 아시지만 다 겪었지만 염색체 검사, 유전자 검사, 점도련변이 검사, 세포 표면 이 4가지 검사 가장 대표적으로 시행하는 건데 만약에 치료 실패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염색체 검사 또는 유전자 검사는 뭐 정기적으로 계속 3개월씩 별 단위로 해야 되고요. 점도련변이 검사하고 세포 표면 항원 검사는 병이 급속으로 넘어가는 환자한테 선택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골수 검사는 염색체 검사는 반드시 골수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유전자나 돌연변이 검사나 표면 항원 검사는 세포만 가지고 혈액만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염색체 검사는 골수를 뽑아야만 거기서 세포 분열하는 세포에서 염색체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골수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진단 당시에 한 번 하고 원래는 3개월째 한 번 더 해라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번 4차 개정부터는 3개월째는 생략하는 걸로 저는 발표할 거고요. 만약에 치료가 안 됐다 그러면 그때는 또 골수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수 검사는 치료가 잘 되는 환자한테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평소에 괜찮다 그러면 약을 철저하게 복용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불편함을 최소한 줄일 수 있죠. 약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게 9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는 한국에는 없고요. 그리고 글리백 1세대, 스프라이셀, 파시그나, 슈펙트, 보슬립, 보도바틴까지가 아마도 2세대로 저기가 분류할 수 있고 2세대 표적항암제가 지금 5개 볼 수 있고요. 보슬립은 아직 허가가 안 나 있습니다. 유럽하고 미국하고 일본은 허가가 나서 지금 보험 처방이 되는데 한국은 여전히 허가 안 나 있고요. 저희가 한 15년 전부터 임상시험을 이제 시작했던 약인데 내년 아마 초쯤에 치료 실패한 환자 또는 처음 진단된 환자한테 의료보험이 될 것 같고요. 보도바틴립은 여전히 제가 임상시험한 지 거의 8년 가까이 됐는데 여전히 임상시험만 하고 있고 아직은 보험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효과들이 이제 상당히 괜찮은 약들 중에 하나고요. 3세대부터 아이클로식, 엔리븐 501, 샌브렉스 이런 약들은 이 3가지 약들은 3세대, 4세대로 분류하는데 그 이유는 1세대, 2세대하고는 다른 특징이 있죠.
315번 돌연변이를 이 나머지 약들은 공격을 못하는데 이 아이클로식, 엠리븐 501, 샌블렉스 같은 경우는 315번 돌연변이가 있더라도 효과적으로 그 암세포를 죽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의정부지병원, 대전의지병원, 강남에서 다 쓰고 있는 약들이 이런 약들인데 이 중에서 엠리븐 501하고 샌블렉스하고 보도받침 이 세 가지는 임상시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의정부 지병원에 다니는 환자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환자 자체를 보면 지금 8월 31일 장은정 선생님이 이제 정리한 자료인데요. 올해 8월 31일까지 현재 다니고 있는 CML 환자분이 1,958명이고요. 이 중에 의정부지병원이 가장 많은 37% 730명이고요. 강남을지병원이 617명 32%, 대전을지병원이 611명 32%. 그래서 현재 치료 중단했거나 또는 표적항암제를 쓰거나 잠깐 중간에 할리력을 쓰거나 이식을 하지 않고 현재 치료받고 있는 환자가 1,958명. 약 이식을 포함해서고요. 이 중에서 표적항암제가 1,900명, 이식에서 팔로우하고 있는 환자 1년에 한 3명에서 5명 정도가 저희가 은평성모병원이나 서울성모병원 보내서 이제 이식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한 3명에서 5명도 포함해서 지금 58명 정도가 이식을 받았더라죠. 보험하고 임상연구가 플러스 믹스해서 처방받고 있는 환자가 89%고요. 현재 임상시험으로 약을 무상으로 공급받고 있는 환자가 204명에 11%에 달하고 있습니다. 표적암제 저희가 쓰고 있는 1,900명 표적암제 쓰고 있는 환자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515명 클리백을 더 많이 쓰고 있고요. 클리백이 시작된 지가 2001년도부터 시작했기 22년 동안 그 전부터 쓰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쓰고 있는 환자 중에 515명이 클리백을 쓰고 있고 388명이 슈펙트, 스프라이스에 340명, 터시그나가 241명, 아이크로식이 109명, 샌블렉스의 임상시험 포함해서 현재 보험 처방 시작해서 쓰고 있는 환자 46명이고요. 보도바테닙이 9명, 엠리븐이 현재 임상시험으로 이제 4명이 이 엠리븐 스터디에 들어가 있습니다. 치료 중단은 약 안쓰 환자 지금 235명은 현재 치료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표적항암제마다 먹는 방법이 좀씩 다르죠. 클리백은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 즉시 복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스프라이스는 식사나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먹어라. 타시그나, 슈펙트, 엠리븐, 샌블렉스 이런 약들은 복용 전에 약 복용 전 2시간 동안 금식을 하고 복용하고 나서 1시간 동안 금식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슬립은 아침 식사와 함께 복용해라. 보도바티립은 아침에 복용 전후 1시간 동안 물 섭취를 금지해라. 아이클로식하고 스프레스를 먹기가 조금 편한데 이 두 가지 약은 식사와 상관없이 복용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쓰느냐에 따라서 복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수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걸 벗어나서 복용을 했다 이럴 때 생길 수 있는 건 부작용이 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치료 목표입니다. 최적 유전자 반응을 기억해야 되는데 저희가 환자 수첩에다가 검사하고 나면 저희 병원에 왔다 가면 환자 수첩에 보면 본인의 그 유전자 데이터가 2주에서 3주 후에는 그 결과가 올라와 있죠. 그래서 그걸 보고 병원을 3개월 텀이지만 좀 더 빨리 땡겨서 가야 되는지 아니면 3개월에 이미 예약된 때 와도 되는지 그걸 결정하는 게 중요한 팩터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표적암제를 치료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다 잘 기억했다가 자기 환자 수첩에서 이걸 확인한 다음에 그 상담실에 글을 올려서 이제 해야 되고요. 처음에 100%로 만약에 예상한다 그러면 3개월 지나면 10%로 떨어져야 됩니다. 유전자. 이럴 수 있는 확률은 표적암제 2세대 이상 약을 처음부터 썼다 그러면 90%고요. 그렇고 글리백을 썼다 그러면 한 65%, 67%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 환자만 조기 반응을 얻게 되고요. 6개월 지났다 그러면 그때 유전자 검사했을 때는 1% 이하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100배가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쯤 되면 불소검사 하더라도 염색체는 제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6개월째 1%, 3개월째 10% 여기에 해당되는 걸 조기 유전자 반응이 왔다라고 얘기하고요. 3개월하고 6개월 이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러면 6개월째 1% 이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개월째, 6개월째 10%, 1% 이 정도 레벨은 처음 시작하는 환자한테는 얻어줘야만 그 환자는 앞으로 미래에 좋은 반응을 얻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미래에는 한 7, 8년 지난 다음에 약을 끊어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1년이 지났다 그러면 12개월 이후에는 0.1%로 떨어져요. 그래서 12개월이 지난 환자는 반드시 언제 검사를 하든지 간에 어떤 약을 썼든지 중간에 끊었든지 끊었다 다시 썼든지 상관없이 약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정확히 쳐서 48주에 해당되는 그 시점 이후에 검사할 때는 반드시 유전자 검사는 0.1% 이하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0.1%까지 안 떨어졌는데 1%에서 0.1% 사이인데 가령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어떤 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치료지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2세대 이상 약을 쓰고 있으면 3년 동안 기다려볼 수 있고요. 만약에 글리백을 썼다 그러면 1년 지나서도 0.1% 이하다 그러면 약을 빨리 다른 걸로 바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해서 치료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해 지나고 난 다음에 점점 시간 지날수록 설사 0.1%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중간 그레이 존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환자들은 전체적인 패턴이 중요합니다. 그 당시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이전까지 어떤 경과나 어떤 그 경사각을 보였는지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패턴을 보고 제가 환자들이 가끔 상담실에 유전자 검사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그대로 예약된 날짜에 오십시오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 패턴을 보고 얘기합니다. 근데 빨리 다음 주에 빨리 오셔서 재검해야 됩니다. 이러면 그때는 조금 더 심각한 거고요. 그거는 그 패턴에서 좀 벗어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환자 개개인마다 이 중간에 해당되는 1%하고 0.1%에 해당되는 경우는 환자의 개개인마다 또 이제까지 치료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어떤 약을 쓰고 있는지 또는 치료 시작한 지 얼마나 지난 시점인지 그에 따라서 결정이 좀 다르죠. 전체 장기 이유를 보면 최적 반응을 보면서 정상적으로 이 환자는 살 것 같다. 만약 환자 100명이 왔을 때 70%가 기능적으로 완치가 돼서 이 사람은 나중에 끊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제까지 10년 동안 연구 결과는 5 내지 10%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약 80% 정도 환자는 약을 쓰거나 약을 끊고 나서 계속 추적했는데도 괜찮거나 해서 80%는 자기 수명대로 살 것 같다는 거고요. 급성도기로 진행해서 사망하는 환자가 5 내지 10% 치료 실패하고 실패했는데 불치식을 했든지 아니면 다른 표적항암제 3세대 4세대로 바꿔서 살고 있는 환자는 5 내지 10%.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15% 20%는 결국 자기 수명대로 못 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굉장히 최근의 이슈이고 장기간 약을 쓰다 보면 가장 중요한 포션이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최근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강조가 안 됐는데 요번 그 가이드라인에도 굉장히 심하게 강조합니다. 그냥 심혈관 부작용이 결국은 10년 지나서 데이터를 봤더니 수많은 환자들이 상당히 혈관이 막히는 게 많다는 거고요. 제일 빨리 오는 게 심장혈관, 두 번째 오는 게 뇌혈관이 막히고요. 다음에는 다리 쪽으로 가는 하지 동맥이 막히죠. 보면은 가령 장치 환자들 보면 스프라이셀하고 글리백을 비교했던 때 시스멤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노바투스의 타시그나 2세대 약하고 글리백을 비교했던 이니스텐드라는 스터디가 있고 그 다음에 보슬립, 파이자가 했던 보슬립이라는 약하고 글리백을 비교했던 그 베라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글리백 썼던 환자하고 2세대 약을 썼던 환자를 동일한 조건으로 반반씩 나눠서 비교를 할 건데요. 보면 이게 스프라이스 썼던 환자가 전체 심혈관 부작용이 세 개의 동맥 중에 하나가 막히는 게 4.65%라면 글리백은 2.3%입니다. 글리백이 상대적으로 적죠. 스프라이스의 2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타시그나 같으면은 글리백이 2.1%였는데 7.8%입니다. 한 4배가 더 많다. 이거만 간접적인 비교를 해봐도 타시그나가 스프라이스보다는 한 2배 많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보슬립하고 글리백은 거의 비슷합니다. 4.84% 전체 부작용 3.58% 약간 높은데 그래서 2세대 약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현재 한국에서는 의료보험이 되지 않지만 보슬립 심장 막아줍니다. 다른 부작용이 있어서 조금 불리하긴 하지만 보슬립이 글리백이 가장 심혈관 부작용이 적을 거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보슬립 그리고 치면 스프라이스 그다음에 타시그나 이 순서.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2세대가 전반적으로 보면 1세대 글리백보다 효과는 뛰어나지만 심장 혈관을 막는 또는 뇌혈관을 막게 하는
이런 부작용은 오랫동안 썼을 때는 2배에서 4배까지 많이 생긴다고. 10년 지나면 거의 10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외래 오실 때마다 항상 콜레스테롤 얘기하고 계속 고지혈증 약 처방하고 이러는데, 아마도 저희 환자 대부분 고지혈증 약을 처방해서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한 50%. 굉장히 강조해야 되고요. 최근에는 혈관장애 예방 검사 목표치가 있습니다. 흰색역의 비만, 당뇨, 콜레스테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중요하고요. 혈압, 그다음에 스모킹인데, 이 5가지 팩터 중에 몇 개만 있어도 이제 고위험군이 있죠. 목표가 있습니다. 당화혈 수는 10% 이하로 항상 유지하고 있어요, 당뇨 환자들. 그다음에 혈압은 140에 90 이하를 항상 유지해야 되는데, 당뇨 환자는 130에 80이하를 유지해야 됩니다. 나머지 LDL 콜레스테롤이 저희 병원 그 상한치 기준이 120인데, 저는 70으로 목표를 해서 70으로 맞추고 있거든요. 50%까지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으로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 정상의 절반 정도까지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약을 계속 복용하라고 그러고 처방하고 이러고. 2세대 이상 약을 쓰는 환자,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나 또는 비만이 있거나 이런 환자들은, 콜레스테롤 높거나 이런 환자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콜레스테롤 컨트롤하는 건 굉장히 너무 중요하고요. 실제로 따져야 될 게 굉장히 많죠. 이 콜레스테롤 이 4가지 팩터만 따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보면 심혈관 질환에 대한 과거력이 있었냐, 또는 심혈관 관련된 독성약을 이제 복용하고 있냐, 나이는 어떠냐.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심혈관 부작용은 이미 많이 와 있죠. 그래서 나이 든 분들한테 최소한 65세 또는 일부 주장은 70세 이상 되는 환자들은 2세대 약보다 글리백을 쓰는 게 유리하다라고 계속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활 습관 굉장히 중요하고, 심전도 검사, 심초음파 검사, 심혈관 질환 마커 이런 것들을 다 사전에 정밀 검사를 다 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거 하나만 봐도 환자 개개인마다 이런 팩터가 10몇 가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약을 쓰더라도 환자의 나중에 이런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 또는 반응을 얻을 가능성, 이것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이러다 보니까 용량도 굉장히 잘 튜닝을 해야 돼요. 개개인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치료했으니까 이렇게 치료하면 될 거다라고 인터넷에서 포스팅하고 이러는 환자들 글을 보면 경우에 따라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팩터들 때문에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용량을 감량하는 연구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글리백을 용량을 줄였던 연구들이 쭉 있죠. 프랑스라든지 또는 엠덴더슨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했던 연구들이 있고요. 실제로 글리백을 용량을 줄이거나 스프라이셀, 버슬립, 아이클루시까지 해서, 아이클루시는 지금 15ml까지 급속도로 줄이고 있죠. 아이클루시이 왜냐하면 혈관 부작용이 가장 많은 약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반응이 어느 정도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빨리 선제적으로 용량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버슬립도 500ml 가지고 글리백 400ml하고 비교했던 임상시험을 벨라 이전에 했는데 그 임상시험에서 실패했죠. 그 실패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500ml를 처방했는데 3개월 이내에 환자의 14% 백내주 열례병이 설사 때문에 임상시험을 중단합니다. 3개월 이내에 검사대에서 반응을 확인하기 전에 중단했다 그러면 치료 실패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4%가 졸지에 갑작스럽게 초기에 치료 실패로 분류되는 바람에 글리백보다 못하다 이래서 허가가 안 나죠. 그러고 나서 100ml 줄인 다음에 400ml 다시 임상시험을 합니다. 400ml 하고 났더니 설사 부작용이 확 줄면 3%까지 떨어지면서 결국은 약효를 제대로 볼 수 있어서 용량을 줄였는데 약효가 오히려 더 잘 나타났죠. 그래서 성공해서 이제 내년에 1월달쯤에 이제 보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용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용량이 좀 과할지도 모른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연구 결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글리백, 슈펙트, 스프라이스 해가지고 임상 연구했던 거를 글리백 같은 게 1000명 이상 데이터 해가지고 쭉 분석을 해봤더니, 글리백은 한국 사람한테 아시아한테는 아마 처음 시작하는 용량이 300ml나 그렇지 않으면 더 낮은 용량, 200ml가 적절한 용량일지 모르겠다. 슈펙트 같으면 300ml, 400ml가 어느 적절한 용량일지 모르겠다는 거고요. 스프레스 같으면 80ml 또는 그 이하 50ml까지가 적절한 용량일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80ml로 줄이는 연구는 스프라이스는 저희가 BMS 본사하고 진행을 해서 오늘 이제 지금 논문을 다 준비해서 지금 발표할 거고요. 슈펙트는 조만간에 600ml가 처음 시작 용량이었는데 400ml, 300ml를 처음부터 쓰는 그 임상 시험을 아마 1학년 후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에 어떻게 할 거냐를 임신 환자를 위해서 저희가 강남일지병원에서 잠깐 한 번은 세미나를 했었는데 젊은 부부들을 모셔다가 임신은 실제로는 어떤 유전자 반응이 좋을 때 약을 끊고 계획해라 이랬는데 실제로 보면 점점 임신을 해야 될 연령의 가임용 성인들이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게 실제로 나이가 많아지면 임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좀 최근에 막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최소한 기준이 제로가 아니고 0.1% 이하 주유전자 반응을 얻으면 임신이 가능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 약을 끊고 나서 추적하는 거하고 똑같이 매달 검사를 해야 돼요. 와서 매달 검사를 하다가 임신이 됐다 그러고 되게 2달 전에 약을 중단하고요. 임신 준비를 하고 임신이 됐다 그러면 2달 전에 준비한다는 건 약을 끊는 건데 끊고 난 다음에 매달 검사를 하죠. 그래서 임신이 됐다 그러면 매달 추적을 하는데 그러다가 주유전자 반응을 잃어버렸다 1% 이상이 됐다 이러면 약을 시작할 수 있는데 가령 15주 이내는 임신 초기 15주 이내는 절대 표정암제 쓰면 안 됩니다. 이때 쓰면 기형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15주 지났는데 0.1% 이상 또는 1% 이상으로 올라갔다 이러면 혈액 검사가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되면 약을 써볼 수 있는데 가장 안전한 표적항암제는 글리백입니다. 글리백을 썼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다시 하나 써볼 수 있고요. 쓰는 동안에 스프라이스라고 퍼나트림을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대개한 임신 15주 이내에 만약에 유전자 반응이 1% 이상 혈액 검사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15주 이내에서는 인터페론을 써볼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수치만 조절하는 역할을 하지 실제로 이 병 자체의 어떤 내추럴한 코스 자체를 이 병의 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명심해야 될 거는 15주 이내에는 표적항암제를 쓰면 기형 확률이 굉장히 높다. 15주 처음 써야 되면 15주 이후에 써야 된다는 거고요. 정말 임신이 필요하다고 중요하다 이러면 꼭 유전자가 제로가 안 되더라도 0.1% 이하만 얻더라도 필요한 가족이면 시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환자 중에 그동안 총 출산했던 환자가 145명이고요. 그 중에 남자 아이가 태어난 게 73명, 여자아이가 72명입니다. 성비가 아마 요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1대1로 비슷하고요. 저희 환자 전체 116명이 아이를 갖게 됐는데 뭐 쌍둥이도 있고 이렇게 아이 숫자는 조금 더 많은데 남자 하루가 부인을 배우자를 출산시켜서 자녀를 갖게 된 경우가 84명이고 여자 하루가 직접 자기가 CML이면서 약을 쓰면서 약을 중단하고 임신 유지하고 출산해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된 경우가 32명입니다. 그래서 보면 글리백스기 자체로 되기 글리백 쓰는 도중에 출산했던 애들이 100명, 스프라이스 19명, 특수나 16, 보슬레비 하나 1009명. 현재는 기형은 없습니다. 기형은 없는데 저는 가능하면 임신기간 중에 아무리 병이 좀 나쁘더라도 데이터 보면서 가능하면 안 쓰거든요. 후반에 서서 임신했더라도. 그 이유는 엄마가 그 표적암제를 먹는 순간에 아이한테는 태반통에서 한 14% 정도가 이 표적암제가 옮겨집니다. 그 출산할 때 혈당이 떨어지거나 체중이 좀 적고 또는 출산하기 전에 체중이 낮거나 했을 때 떨어지는 게 뭐 의학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아이한테 항암제를 먹이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나 지금 뉴욕의 슬론 캐터링이나 영국의 하머스미스 병원에 그 이 프레그넌스 관련돼서 러시아와 같이 해서 이 데이터를 모으는 그룹도 있는데 전반적인 의견은 임신 중에는 약을 끊더라도 유전자가 일정 수준 이상 잘 안 올라가는 것 같다는 게 어느 정도의 저희들끼리 컨센서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면역 팩터도 작용하고 뭐 이럴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능하면 임신기간 중에는 서서 유전자 좀 늘어나더라도 정말 위험한 수준이다 이러기 전까지는 표적암제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치료 중단에 대한 지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을 쓴 기간이 얼마나 기냐 또는 그
약을 쓰면서 유전자가 제로 나온 기간이 얼마나 길었냐라는 거 가지고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것도 역시 이런 식으로 약을 쓴 기간, 또 유전자가 제로 나온 기간을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하더라도 한 30%에서 50% 환자는 약을 중단하고 나서 재발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가 좀 다른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인터페론을 중간에 주거나 또는 약을 용량을 그 아랫 레벨 이하로 한 단계 더 줄인 다음에 1년 이상 관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제적으로 서서히 줄여나가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0이 나오면 그때 끊는 거죠.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 환자들은 정식 연구는 아니지만 용량을 이제 줄이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는 아마 내년쯤에 아마 정리돼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끝낸 연구를 이제까지 정식으로 했던 연구는 세 가지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잠깐 얘기했던 게 키즈 연구라는 거고요. 2010년도에 있습니다. 13년 전에 있고 원장님 그 당시 아마 군의암센터에 임상연구 센터장을 하고 계셔서 정부에서 모든 암 관련된 연구 과제를 그중에 심사를 했는데 그때 왜 약을 끊냐 이제 이런 이슈 때문에 이제 원래는 약을 쓰면서 어떤 약을 연구해야 되는 건데 제가 연구하겠다는 거에 쓴 약을 안 쓰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제안했더니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토론이 많았거든요. 그때 했던 게 이 연구입니다. 저희 병원 환자가 국내 전체는 14개 대학병원에 참여해서 156명이 이 연구에 참여했는데 저희 병원 환자가 103명이었고요. 지금 거의 이 연구는 13년 정도 지났죠. 이 보면 67명은 계속 약을 끊고 있고요. 36명은 재발하고 3분의 1 정도가 재발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얻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보니까 기간이 길어지고 이러면 재발률이 좀 주는 것 같다라는 걸 알아서 이때 이제 4년, 5년 이상 약을 쓰고 4년 이상 0이 된 환자를 이제 끊겠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고 이건 과기부에서 저희가 연구비를 받아서 4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인데 이러면서 왜 여기서 재발하는지 그 재발하는 이유를 그냥 기간이 아니라 어떤 유전자가 개입됐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역세포가 개입돼서 재발했는지 그걸 찾기 위한 그 실험 방법을 동원하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총 127명을 끊었고요. 이 중에서 기간이 길어져서 그런지 계속 약을 안 쓰고 있는 환자가 지금 100명이고요. 약을 다시 쓰고 있는 환자, 재발 쓰는 환자 27명입니다. 아까 이거는 3년 동안 약을 쓰고 2년 이상 제로된 환자, 이거는 5년 동안 약을 쓰고 4년 이상 한 2배 정도 늘렸는데 재발률이 아주 이게 기간이 늘면 늘수록 좀 더 안전하게 끌어올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저희가 한 2가지 정도 굉장히 중요한 그 세포하고 염색 유전자를 찾아서 그걸 추가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가 정말 약 끊고 나서 재발하지 않는 환자하고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유전자다 이러면 굉장한 연구 성과고요. 그거는 지금 이제 2가지를 확인한 다음에 개별 유전자에 대해서 개별을 살펴가지고 계속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약을 끊고 난 다음에 과거에는 인터페론 쓰면서 면역 기능을 올리면 환자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기 인터페론 쓰신 분들도 몇 분 계시죠. 표정암제 나오기 전에 진단받았던 분들. 그래서 페길레이티드 인터페론, 부작용이 적은 인터페론을 사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4명을 했고요. 인터페론은 15명이 인터페론을 썼고 치료하고 관찰만 하고 있는 환자가 19명입니다. 이거는 바로 직전에 얘기했던 그 연구고 127명을 끊었는데 100명은 저기고 27명은 재활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인터페론 연구인데 인터페론은 지금 총 34명 중에 19명은 이제 치료 안 하고 관찰만 하고 있고요. 인터페론을 2주에 한 번씩 6개월 동안 12번을 이제 주사를 맞는 건데 그걸 맞는 환자들이 이제 15명이 들어갔는데 재발률이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8%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이 연구는 전체 인터페론 쓴 환자, 쓰지 않고 관찰만 하는 환자 50명씩 100명을 총 모집해서 50명씩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 그 연말쯤 되면 결론이 날 겁니다. 샘플릭스입니다. 다 알다시피 7월 이후로 보험이 됐죠. 최소한 2개 이상 표적암제 쓰고 실패한 환자, 대신 만성기로 치료 실패한 환자 315원 돌연변이는 해당이 안 되고 선택을 듣긴 듣지만 이번 보험에는 해당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용량이 80ml거든요. 표적암제가
이 샘플렉스가 잘 315의 도련변이 잘 듣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보면 용량에 의존합니다. 근데 이번에 허가난 거는 80mm이기 때문에 315 도련변이가 보험에 허가가 포함이 안 돼 있죠.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굉장한 발전이 있어. 지금 이제까지 1, 2, 3세대 부정암들은 다 이 부분을 목격합니다. 근데 노바루스는 한 15년 전에 이런 다른 부위가 또 있다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샘플렉스는 이걸 4차 버전 예정되는데 한 4번 변형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연구하면서 계속 변형시키고 조금씩 바꾸고 막 이러다가 연구를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한 게 샘플렉스고요. 결합하는 부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함께 쓰면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게 함께 쓰고 있는 임상시험에 들어가신 분 계시지만 함께 쓰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샘플렉스는 글리백하고 같이 썼을 때는 샘플렉스의 용량이 혈중 농도가 굉장히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샘플렉스 같이 썼을 때 글리백은 혈중 농도에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 쓰는 그 연구에서 혈중 농도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글리백하고 샘플렉스 같이 썼을 때 샘플렉스 농도가 이쪽 수준에서 확 올라간다 그러면 샘플렉스의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단독으로 써도. 그런 이슈 때문에 이 병합력 보였을 때 혈중 농도 중요한데, 알게 된 거는 글리백 농도에는 변화를 안 주지만 샘플렉스 용량에는 글리백 같이 썼을 때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치료에 대한 효과를 보면 이 샘플렉스하고 글리백을 병합했더니 1000배 이하로, 최소 2개 이상 치료제에 실패했던 환자한테 썼을 때 1000배 이하로 줄어드는 확률이 한 3명 중 1명 생긴다는 거고요. 타시거나 같이 병합했을 때 한 20%에서 31% 정도 생긴다는 거고요. 스프라이셀은 역시 마찬가지로 한 30% 생긴다. 그래서 두 개를 병합요법 했을 때 단독으로 썼을 때보다 치료가 훨씬 더 좋을 거다. 이게 마지막으로 조금 더 복잡한 환자 한 케이스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환자가 그냥 이제까지 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치료가 끝날 거다. 상당수 한 80% 환자는 그렇지만 나머지 20% 환자가 가는 이 코스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30세 여성 환자고요. 2006년 7월 11일 날, 꽤 오래됐죠. 서울 아산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고, 가족력이나 합병증 어떻게 한 건 없고요. 되게 저이용군 또는 중간이용군에 해당되는 그런 환자였어요. 만성기로 진단됐기 때문에 2006년 7월 14일부터 아산병원에서 글리백을 400ml 씁니다. 하루에 400ml 표준용량이죠. 확 떨어지다가 갑자기 이게 한 1년 반 정도 2년 지났는데 갑자기 좋아지다가 암세가 확 늘어나요. 약은 괜찮아 보일 수 없었고요. 그랬더니 타시게나로 2세대약으로 바꾼 겁니다. 암세가 확 줄어들죠. 근데 간 기능이 3도까지 부작용이 생겨서 약을 이제 바꾸거나 용량을 줄여야 됩니다. 스프레이셀을 바꿨습니다. 스프레이셀이 간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타시게나보다 굉장히 적거든요. 암세포가 더 많이 줄어들었는데 스프레이셀이 타시게나보다는 한 20배 정도 더 세거든요. 더 많이 줄었는데 갑자기 폐동맥 고혈압이 생기면서 유전자가 확 늘어났죠. 전혀 모르던 317번 돌연변이죠. 이 돌연변이는 이 스프라이셀하고 특이하게 굉장히 약한 돌연변인데, 스프라이셀하고 이 모슬리베는 잘 안 되는 돌연변입니다. 글리백을 쓰면 또다시 없어지고, 그러니까 글리백 쓸 때는 안 나타나다가 다시 나오고, 이게 굉장히 센 약을 썼는데 오히려 더 약한 돌연변이가 확 생기면서 암 유전자들은 CML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센 약을 썼을 때 돌연변이가 더 세게 생길 것 같지만 아니고요. 훨씬 더 그전 약 1세대 약에서도 들을 수 있는 이런 돌연변이가 2세대 약 센 걸 썼는데도 튀어나오면서 암세포는 늘어나고. 이때 저희한테 트랜스퍼가 됐고요. 스펙트를 잠깐 써봤더니 317번 돌연변이 때문에 올라갑니다. 역시 317번인데 뭔가 또 있죠. 한번 돌연변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돌연변이나 다른 돌연변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샘블릭스가 그때 그 당시에 2014년에 제가 임상시험이 19년 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일상 샘블릭스를 썼고요. 80mm로 시작하는 일상이었기 때문에 80부터에서 늘려서 400까지 가는 거예요. 확 줄었다가 0.1% 이하까지 떨어지죠. 주유전자만 그냥 얻었다가 또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보면 거의 2014년부터 21년이니까 7년 후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때 골수 뽑은 세포 가지고 다시 분석을 정밀하게 더했더니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돌연변이 나옵니다. 116번, 289번 이제까지 이 1, 2, 3세대 약이 있을 때는 전혀 나타나지 않던 돌연변이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317번은 여전히 따라오고 이게 같이 한꺼번에 한 세포에 다 있는 돌연변이 이렇게 이걸 제어하는 방법이 별로 없죠. 이 116번하고 289번 돌연변이 샘플릭스 안 되는 돌연변이. 그렇지만 이 1세대, 2세대, 3세대 이런 약들에는 잘 되는 돌연변이. 그래서 임상시험을 하면서 임상시험약을 썼더니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면서 지금 이제 제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에 실패하거나 이런 환자의 그 코스를 보면 10%에 80%는 10%에 잘 가지만 나머지 20% 중에 일부는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띠거든요. 이런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CML이 교수들이나 또는 환자들도 이게 최대한 철저하게 약을 복용해야 되고 철저하게 검사해야 되고 이래요. 엔리븐 5원이라는 게 임상시험이 이제 막 시작이 됐고요. 이 약은 독특한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미국 본사 메디컬 헤드가 지금 여기 잠깐 우리 환자 행사도 약간 돌아와 계시는데 세 번째 줄에 이 약을 개발하는 회사에 지금 임상 일상을 막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회사. 그래서 지금 만성기 또는 가속기 환자한테 기존 표적항암제 치료 실패한 환자, 내성의 경우에는 유럽 백혈병 네트워크에서 실패 기준에 해당되는 환자거나 또는 부작용 때문에 약을 중단해야 되는 환자는 여기서 판단에 의해서 일상 임상시험 용량을 정하는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10mm부터 시작합니다. 원래 일상 임상시험은 가장 낮은 용량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효과 있든 없든 상관없이 10mm 여기서 부작용이 3명 중 1명 이상 3도 이상 안 나타나면 4주 동안에 그럼 20mm에서 또 안 나타나면 그다음에 40mm, 80, 120까지 갑니다. 지금 저희 환자 2명은 여기 20mm에 들어와 있고 4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2명은 여기 40mm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게 이제 막 시작됐고요. 저희가 첫 환자 치료는 저희 23년 올해 5월 10일 첫 번째 치료가 시작입니다. 샘블릭스하고 아이클로스하고 타시거나 엔리븐하고 아이클로스, 샘블릭스 이 세 가지 약은 310원 돌연변이에 어느 정도 듣는 걸로 알려져 있는 약인데 이 약들끼리의 또 특성을 보면 엔리븐이나 아이클로스나 샘블릭스가 전부 310원에 잘 듣긴 하는데 용량에 따라서 듣는 그 강도가 다르다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밑에 보면 이시키시나 뭐 이런 유전자들은 만성 백혈병에서 필요 없는 유전자들이거든요. 이거를 강하게 억제한다 그러면 부작용이 심하게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엔리븐스 이 약이 아이클로시게나 타시게나 스파이스포스에 비해서는 이 다른 불필요하게 억제할 필요가 없는 이런 요소를 억제하는 그런 그 능력은 가장 떨어집니다. 그렇다는 건 가장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안전하면서도 360원 돌연변이를 선택적으로 잘 제어할 수 있는 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현재 지금 4분이 여기에 참여가 되어 있고요. 국내 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약은 저희가 내년에 잘하면 내년 봄에 임상시험 일상을 막 시작했는데 거의 그 전에 기존 약들하고 비슷한 정도의 어떤 프로파일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슈펙트에서 국내에도 지금 4세대 약이 이제 거의 개발이 끝났고요. 시험까지 나온 거고. 그래서 내년쯤에 아마 일상 임상시험을 아마 시작할지 모르겠는데 저희 백혈병 연구소 잠깐 소개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전자 패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한테 혈액암에 생기는 각종 유전자 이상이 있는데 그 유전자 이상을 NGS로 전체하려면 돈이 엄청 비싼데 5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걸 208개 유전자만 저희가 골라내서 그걸 이제 패널을 만들었고요. 여기 가지고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팔로우하는데 이제 사용할 거다라는 거고요. 여기 와 계신지 모르는데 옥토렌이라는 회사가 기존의 PCR은 100만 배 이하로 줄어들면 더 이상 찾지 못했는데 암세포를 거의 한 1000만 배 이하로 떨어진 것까지 찾아내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반도체 칩처럼 생긴 이 칩에다가 이게 한 2만 개 정도가 방이 있는데 여기서 실험이 2만 번 정도 열리는 겁니다. 이 반도체 기술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PCR을 반도체 기술로 하는 거를 그래서 아마 오늘 잠깐 전화 받았는데 오늘 식약처에서 사용 승인 허가 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이 PCR 이 기계를 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약을 끊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끊을 수 있다 없다를 판별을 하는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 환자 홈페이지 잘 아시겠죠? 그다음에 저희 데이터베이스, 그다음 환자 수첩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전부 좀 최근 들어서 이제 다 고도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 맞게 그동안 운영했던 웹하고 앱을 전부 다 이제 앞으로 한 1년 이내에 전체를 다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왜냐면 아까 그 복잡했던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집어넣고 챗GPT나 또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정밀하게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구성하고 있고요. 들어가야 될 데이터들이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인공지능에다 다 엮어서 이제 진행하는 걸 진행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은 저희가 3년 전부터 개발을 시작했고요. 저희 연구원 와 있는데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를 매니저하는 연구원이 2명이 있는데 3년 동안 저를 대신하는 인공지능을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거의 1차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느 정도는 이제 저희가 완성을 했고요. 세 번째 약을 끊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결정을 내는데 두 번째 끝까지는 아마 몇 달 이내에는 아마 병원에서 이제 저희가 진료할 때 직접 사용을 시작합니다. 예, 이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고 있는 팀이 기업, 대학, 그래서 최소한 만성백혈병 저희를 위한 같이 연구하는 공동팀들, 저희 연구원들, 왼쪽에 있는 연구원들 제외하고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같이 일하고 있거든요. 한 20개 정도 되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 환자들의 어떤 보다 나은 어떤 치료 결과 또는 연구 결과를 해서 많은 팀들이 연구를 하고 여전히 양국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